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2절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볼 차례죠.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사항들을 좀 봤는데, 수익과 비용. 수익은, 말 그대로 이제 유입액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입은 뭐냐면 유입의 총액이에요. 유입의 총량. 그 다음에 비용은 유출의 총량이에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이제 총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건물이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 요거를 이제 얼마에 팔았냐면 15,000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판 쪽에서는 건물이 이제 빠져나가고요. 건물 10,000원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15,000원. 자, 그럼 그 차이가 이제 뭐냐면 처분이익이에요. 5,000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의 개념, 이 위에 있는 수익의 개념으로 봤을 때 수익은 뭐냐면 요 15,000원이 이제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비용의 개념은 요거 이제 10,000원. 이게 비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차이, 이 처분이익, 이게 이제 뭐냐면 차익의 개념이에요. 차익.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차익의 개념까지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 수익의 범위 안에는 차익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은 다 수익으로 잡고 나가는 건 다 비용으로 잡고 그게 이제 그 차이가 그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매출이 발생하면 물건을 팔면 현금 이렇게 들어오죠. 만약에 이걸 이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현금 15,000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이렇게 잡아요. 매출액 수익. 얘 이제 수익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내다 팔았으니까 이 건물을 이제 상품이라고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상품이 이제 빠져나가죠. 10,000원짜리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뭘로 하냐면 매출 원가 10,000원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상품 같은 걸 팔 때는 이렇게 이제 수익과 비용을 정의에 따라서 총액을 이렇게 적어요. 근데 그 상품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뭐 책을 파는 회사라면 책을 파는 게 이제 상품이 되지만 책을 파는 회사가 회사에서 쓴 뭐 직기비품을 팔았더라. 그랬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차익만 인식을 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제 총액을 다 매출액과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사항들이 비용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사항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매출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별로 수익을 언제 인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익의 인식 기준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수익을 먼저 수익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가자고요. 수익은 어떤 거냐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는 것. 이걸 이제 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팔면, 팔고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 현금 증가. 그걸 이제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것. 이걸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한다. 그러면 물건을 팔게 되면 상품이 빠져나가고 그거를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산하죠. 그 상품에 대한 가액, 그게 이제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과 비용을 정의를 하는데 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현 기준하고 가득 기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다 그런 과정 하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따로 처음에 회계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생주의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기본 지식이 사실은 이제 없으시다면
이거 말고 회계 1급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세무 2급과 관련된 사항들 거기에 책을 한번 좀 훑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실현 기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실현이 된다 그런 의미고 여기는 현금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현금 청구권. 자, 그다음에 가득 기준은 뭐냐면 그 내가 이제 물건을 판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내가 걔한테 물건을 건네줘야 되겠죠. 현금을 받고 안 건네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건네주는 게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줘야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 상품권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상품권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먼저 상대방이 나한테 줘요. 그리고 나중에 상품권을 들고 왔을 때 내가 이제 뭐 제품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현금을 먼저 지급을 받겠죠. 그러면 현금을 받으면 실현 기준이 충족이 돼요. 자, 근데 아직 걔한테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기준은 아직 실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상품권을 가져와 가지고 상품하고 교환을 했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득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현 기준은 이때 충족이 됐었고, 그래서 실현과 가득이 동시에 만족된 시점인 여기에서 수익을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한 매출이라는 그러한 계정 과목을 집어넣고 그걸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현과 가득 기준의 기본적인 논리 때문에 이 수익이 계산이 되는 거고 이러한 기본적인 그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의 기준은 항상 다 어떠한 매출의 형태에도 다 똑같이 들어가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해야 된다. 돈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가득 기준. 그 돈을 받으면 물건을 건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무가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가득 기준이 충족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건을 팔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돈 받고 건네주지만 돈을 받고 물건을 나중에 건네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물건을 먼저 건네주고 나중에 돈 받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두 개가 만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기준은 비용은 인과관계에 따른 직접 대응이 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그 다음에 즉시 인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과관계에 따른 직접 대응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된 뭔가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거를 비용으로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물건 파는 거죠. 상품. 상품을 팔게 되면 이거 상대방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서 뭐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가, 이 수익에 대한 창출을 위해서 뭐 얘를 이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게 이제 직접 대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건물. 이제 회사에 사옥으로 쓰려고 또는 뭐 공장으로 쓰려고 건물을 하나 이렇게 샀어요. 공장이라고 합시다. 공장. 자, 그럼 공장에서 뭘 만드냐? 제품을 만들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자, 근데 제품을 팔아서 수익이 나오긴 하는데 공장을 팔아서 수익이 나오질 않아요. 얘네들이. 근데 공장이라는 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근데 공장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얼마를 창출했는지 그거를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공장에 대한 비용, 즉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 사용에 대한 비용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기 힘드니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쓰자 이런. 그게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을 들고 수익 창출 활동을 하면 그 자산은 소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소모분에 대한 측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직접 대응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쓰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광고를 한다. 그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광고를 해요. 자동차를 판다. 거기에 대한 광고를 하겠죠. 광고비로 뭐 1,0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다. 자, 그러면 이 광고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얼마가 실제로 발생을 했는지, 광고를 보고 자동차를 산 사람이 몇 명인지, 광고를 보지 않고 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자기가 산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자동차를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광고하고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광고 때문에 발생된 매출이 얼마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야, 이거는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비용 처리하자, 지출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즉시 즉시 인식이 되는 경우. 그래서 비용에 대한 인식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 인과관계를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은 발생되는 지출액을 다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익의 인식 시기. 이제,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재화.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돈을 받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게 이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수익의 인식은 용역과 재화,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 이걸 먼저 보면, 첫 번째, 설치 용역 수수료. 내가 어떤 회사냐면, 에어컨에 설치를 하는, 그런 설치 대행만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에어컨을 만약에 그 회사가 이전을 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에어컨을 딴 데로 이제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에어컨을 옮기려면 그거를 안에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실외기도 설치하고 그래야지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한 번 옮길 때마다 10만원씩 받는다. 또는 2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용역을 완료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설치가 완료가 끝나면 그때 그 설치 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설치 용역 회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설치 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재화 판매가 주 목적이고, 설치 용역이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 진행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을 인식할 때 수익 인식의 시점, 우리가 물건을 처음에 제품을 여기서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팔죠. 그리고 돈을 회수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물건을 팔 때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인도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을 건네주면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자. 근데 제품을 처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 이 과정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진행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은 진행기준에 따라서 인식하고, 재화는 인도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재화는 이제 물건이니까 건네주고 돈 받으면 수익 인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줄 때, 저렇게 이제 진행기준 할 때는 용역, 서비스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때 거기에 따른 수익을 즉 만들어진 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처럼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는데 이게 에어컨이 너무 커가지고 1년 이상 걸리더라. 자, 그러면 걔한테 에어컨 설치하고 100만원 받기로 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연도에 어느 정도 설치가 진행이 됐냐면 한 40%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연도에 60%가 진행이 됐더라. 그래서 100%가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는 100만원 중에 40만원 수익으로 인식하고,
여기는 100만 원 중에 60만 원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진행 기준이에요. 그래서 완성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 그게 이제 진행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재화의 판매가 주 목적이고 설치 용역이 재화 판매의 부수적인 제공이 아니라면, 이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똑같은 예로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에어컨을 딱 사면, 이제 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에어컨을 산다. 그러면 거기서 와가지고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 그 설치 수수료를 따로 받느냐? 안 받아요. 그럴 때는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그냥 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설치만 대신 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받더라. 그러면 그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화의 판매 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뭐, 가격이 40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면 지도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에 대한 업그레이드. 요거 하는데, 내비게이션 가격만은 40만 원이고, 업그레이드 하면 그걸 이제 10만 원, 이렇게 받기로 했다는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1년에 10만 원씩 이렇게 받기로 한 거예요. 1년 업그레이드 한 번 하면 10만 원, 또 1년 업그레이드 한 번 하면 10만 원. 그러면 요 내비게이션을 살 때는 기계하고 이게 이제 재화예요. 그 다음에 용역.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따른 진행률. 즉, 1년 동안 용역을 다 제공해주면 10만 원 수익을 인식하고 또 1년 동안 용역을 다 제공해주면 업그레이드 해주면 10만 원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물건 팔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얘는 판매 기준에 따라서, 즉 인도 기준,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을 이연 처리하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2년 동안 용역을 제공해주기로 하고 내비게이션을 50만 원 줬어요. 그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값이 얼마냐면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업그레이드 하는 수익이 이제 10만 원. 2년간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1월 1일 날 팔았더라. 자, 그러면 1월 1일 날 파는 시점에 여기에 대한 수익은 바로 인식해요. 자, 근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 요게 이제 되는 시점에 이때 이제 5만 원만큼, 이게 2년치 수익이 10만 원이니까 수익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하면 5만 원만큼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돈 받을 때 수익 인식하지 말고 나중에 인식하라. 즉 이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연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식별 가능한 금액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익이 10만 원이다. 이거 알 수 있죠?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경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주체를 세 개로 이제 봐야 돼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광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매체, 그러니까 뭐 방송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광고회사에 이제 회사에서 광고회사로 어떻게 하냐, 광고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광고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죠.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광고를 들고 와서 방송사에다가 광고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광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광고를 해주면 회사에서 이제 대가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광고료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하고 얘네들이 수익을 인식해요. 얘네들이. 자, 그럴 때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 거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고회사에서는 얘네들이 광고를 만드는데 한 2년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그 광고 중에 한 40%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의 40%만큼 수익을 인식하고 두 번째 연도에 60%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60%만큼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진행 기준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얘가 이제 광고를 이제 해달라 하고 10번의 광고에 대해서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방송사에서 요번 연도에 한 5번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5번 광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하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진행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행 기준 완성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 대중한테 전달되는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이때 거기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라. 그래서 5번 광고를 해주면 그만큼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3번 광고를 해주면 그만큼 수익을 인식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광고 수익에서는 두 가지 방송사의 광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제작사의 광고 수익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입장료 우리가 이제 공연 같은 거는 뭐 연극 공연을 한다 또는 뭐 그 영화를 공연을 한다. 자, 그러면 공연을 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거기에 대한 티켓을 먼저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이 행사가 개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공연에 대한 입장료 수익을 돈을 받을 때 인식하지 말고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이고 단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가 가능할 때 각각 행사를 위해서 수행된 용역 정도에 따라서 각 행사에 배분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티켓을 하나 딱 사면 뭐 10만 원짜리 티켓을 하나 샀더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3개의 공연을 볼 수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공연이 여기는 이제 4월 1일 날 공연이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뭐 5월 1일 날 얘는 뭐 10월 1일 날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한 수익을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날 인식해야 되고 얘는 5월 1일, 얘는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 10만 원이 과연 A, B, C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냐? A에 들어간 용역, B에 들어간 용역, C에 들어간 용역 이것들을 구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A 행사를 개최하는데 용역이 한 뭐 2만 원 이렇게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뭐 2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갔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 10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쪼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개최되는 시점에는 10만 원 중에 총 여기에 들어간 원가들이 이렇게 5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2만 원이 A에 들어갔대요. 자, 요만큼 수익을 인식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인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입회비하고 연회비 같은 경우인데, 입회비와 연회비에서 회원 가입이나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것, 이것들은 회수가 확실하게 된 시점, 즉, 돈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회원을 가입했는데, 회원 가입비가 10,000원이에요. 근데 회원을 가입하고, 그 10,000원에 대한 어떤 뭐, 대가, 그런 거 없고, 단지 회원이 되기 위해서 10,000원을 내야 돼.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거기에 따른 10,000원을 돈 받으면 그때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화 등의 무상 저가 구매를 위한 것. 그거는 뭐냐면 회원 가입을 하고 입회비를 내면 나중에 그 뭐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이용권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특약이. 자, 그러면 그거 제공을 해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입 기간 동안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상대방이 나한테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달래요. 회사의 어떤 회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만드는데 뭐 2년이 걸리더라.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중에 뭐 30%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받기로 한 금액의 30% 수익을 인식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70%가 완성했다. 그러면 70% 수익을 인식하라. 그게 뭐냐면 진행 기준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수수료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조금 이제 복잡한데 프랜차이즈의 이제 본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이렇게 ABC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뭐 용역이라든가 기타 이제 재화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가맹점에 제공하는 용역은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창업 지원 용역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운영 지원 용역이 있고, 세 번째, 설비 지원 용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용역을 제공해 주는데, 창업 지원 용역은 뭐냐? A가 이제 본사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이제 뭐냐면, 뭐, 입지를 선정해 준다거나, 또는 무슨 뭐, 대출과 관련된 어떤 그 자금을 융통을 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용역을 제공을 해줘요. 서비스를. 자, 그러면 창업 지원 용역은 뭐냐면, 그 창업 지원에 대한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영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하는 기간 동안에 뭐 종업원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전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가를 받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운영지원 용역이에요. 그래서 운영지원 용역도 그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 이렇게 얘기해요. 시점에 이제 수익을 인식하고, 설비지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가맹점에서 이 본사에서 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기계를 이용해야지 그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본사에서 그 제품을 그 특수한 기계를 A한테 이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팔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사가. 그래서 여기서는 제공되는 시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설비를 인도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본사에서 인식하는 수익은 세 가지, 창업 지원, 운영 지원, 설비 지원 용역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 가맹점에서. 여기서 이제 창업 지원을 도와줘요. 그러면 요게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 얘를 이제 인식하면 되고,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수를 해주더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년도 여기에 따른 운영 지원을 해주고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설비 지원은 걔한테 이제 기계를 넘겼다. 여기서 이제 인도를 했다. 그럼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비 등의 제공에 따른 수치의 그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업지원 용역. 창업지원 용역은 수수료 뭐 적정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써 있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 이게 사실은. 여기서 보면 수수료 수령에 대한 대가로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 판매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등을 자산에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창업지원 용역 수수료는 창업지원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사항들은 모르셔도 돼요. 예, 여기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운영지원 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이더라. 요걸 이제 봤죠. 예, 그래서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명품을 판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명품 상표를 이렇게 외국에 있는 명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상표값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일종의 로열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상표값을 받을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냐? 니들이 1년 동안 우리 회사에 제품을 팔면 우리 회사에 1년에 대해서 뭐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니네 매출액의 한 10% 우리한테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개가 합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뭐 1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매출액의 1% 이렇게 이제 해서 줘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쪽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얘네들은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돈 받을 때 수익 인식하면 되고, 매출액이 10%만큼 했더라. 그러면 1년 동안 매출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매출액이 나오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마찬가지 100만 원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나머지 부분 수익을 인식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 권리를 갖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에 정해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보지 마시고 밑에 위에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재화에 판매해가지고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이것도 이제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회사가 설치를 다 완성을 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치와 검사가 완료가 됐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근데 단, 설치 과정이 단순한 경우에 계약가액을, 경우나 또는 계약가액을 최종 확인 목적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도하는 시점에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고 그게 끝나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TV 같은 거를 이제 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TV를 사서 이제 배달을 해주면 끝나겠죠, 사실은. 근데 TV를 TV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코드를 꼽는 것까지 해줘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 과정이 아주 단순하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인도를 해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그때 상대방한테 물건 넘겨줬을 때 수익을 인식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품 조건부 판매가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재화의 판매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반품 조건부 판매는 이 물건을 넘겨줬는데 상대방이 이제 반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 조건으로 물건을 파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반품률을 알 수 있는 경우하고 반품률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반품률을 알 수 있으면 만약에 10개를 팔았는데 1개가 반품될 것 같다. 그러면 9개는 수익으로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반품률을 모르겠어요. 10개를 파는데 10개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반품 기간 종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반품 가능성의 불확실로 추정이 어려울 때, 그때는 구매자가 재화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한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고, 반품 예상액을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구매 약정이 있을 때, 재구매 약정은 뭐냐면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팔면 돈을 받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물건을 팔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뒤에 다시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재구매 약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린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 거래를 수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간행물의 구독.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월간지를 판다. 근데 월간지가 뭐 한 달에 10,000원짜리예요. 근데 그 월간지를 팔 때 1년치 구독료를 미리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번에 걔한테 뭐 3달치를 줬다. 그러면 그 3달치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독 기간에 따라 정해법. 그래서 만약에 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1년치 구독료를 12만 원을 요번에 한 방에 받았어요. 근데 10월 1일 날 받았더라. 그러면 요번 연도에 걔한테 넘겨주는 그 간행물은 10월, 11월, 12월 이 3달치가 되겠죠. 그러면 3달치에 대한 수익을 요번 연도에 인식하고 다음 연도에 걔한테 계속 넘겨주면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구독 품목의 가액에 상이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정기 간행물을 구독을 하는데 12월 31일, 12월 31일. 근데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 이때가 이제 그 책을 한 권씩 이제 팔면 얼마씩에 2만 원씩 파는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0,000원씩이에요. 10,000원씩.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6월달, 7월달치, 그 다음에 1년이면 어디? 여기 5월까지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1년치 구독료를 여기서 12만 원을 이렇게 받았대요. 얘가. 자, 그랬을 때 이번 연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 정도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가격이 같을 때는 정액법,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거기에 대한 수익 그냥 인식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다를 때, 각각의 가격이 다르게 되면 비율대로예요, 비율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개월치는 12개월인데 2개월치는 2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10개월치는 10,000원짜리다. 이게 이제 총액이죠. 예. 개별적으로 팔았을 때 총액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요번에 2개월치
2만원짜리 요번에 걔한테 줬고,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8, 9, 10, 11, 12, 4개월이네요. 4개월치를 만원짜리를 이렇게 넘겨줬다. 이렇게. 그래서 비율대로 수익을 인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요 면적하고 똑같죠. 이렇게. 총 요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만큼 넘겨줬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구독 품목의 가액이 상이하다. 다를 때는 발송 품목 가액이 총 판매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수출 대행을 하더라. 그러면 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경매라든가 또는 수탁 판매. 수탁 판매는 상대방한테 물건 받아다가 물건 팔아주고 그 돈을 상대방한테 다시 줘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수수료 주는 거. 그게 이제 수탁 판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할부 매출. 장기할부 매출은 물건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뭐냐? 물건 팔았을 때, 물건 넘겨줬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기본 요건 중에 그 실현 기준하고 가득 기준이 있었는데 실현 기준은 돈을 받을 거, 그 다음에 가득 기준은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장기할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물건 넘겨줬는데 돈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현 기준이 가득 기준을 인식을 했는데 실현 기준이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냐? 여기서 인도를 했는데 돈은 이렇게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대가는. 그러면 인도되면 가득 기준으로 인식이 됐는데 실현은 이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실현 기준은 현금 청구권을 받았을 때, 즉 현금 청구권이 생겼을 때 실현 기준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해요. 현금 청구권은 뭐냐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팔 때 돈을 이렇게 주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가 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위탁 매출. 위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그 물건을 넘겨주고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위탁자가 이제 물건을 파는 거랑 똑같죠. 그때는 언제 수익을 인식하느냐. 그래서 얘가 얘한테 물건 넘기면 얘가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물건 넘길 때 얘가 판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물건 넘길 때 그때 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위탁자의 수익인식 시점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익인식 시점은 수탁자가 고객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리고 위탁자의 적성 운임이라든가 수탁자의 인수 운임 이런 것들은 적성품에 취득한 걸 처리한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쪽으로 물건 넘길 때 제품 원가 10만원짜리를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운임이 여기서 한 만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원가 11만원짜리 넘겼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 이쪽으로 넘기면 그걸 이제 적성품이라는 계정을 써요. 이렇게. 똑같이 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의 품목 안에 적성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재고자산의 품목 중에 하나인데 적성품에 만약에 적송을 할 때 운송비가 들었더라. 그러면 그거 원가에 포함을 시키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 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의자율을 적용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처음에 이제 그 이자율, 그 처음에 적용했던 이자율 있죠. 그게 이제 유의자율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자에 따라서 수익을 계속 인식하는 게 유의자율법이고 배당금 수익은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유의자율법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주식을 사면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배당에 대한 권리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가 이제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야, 이번에 이익이 요만큼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분권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번에 이익이 요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배당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자 이런 얘기죠. 그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 수익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한다.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 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일반인한테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짓는 과정에서 수익을 인식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기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판매, 그다음에 시용 매출, 그다음에 상품권 뭐 이런 게 있는데 부동산 판매 같은 경우는 법적인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 그다음에 시용 매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내가 이제 물건을 먼저 건네주고 걔한테 살래 말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살려면 반품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상품권 같은 경우 아까 봤죠. 상품권은 처음에 돈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건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수익을 인식하자? 나중에 물건 넘겨줄 때 수익 인식하자 이런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관련 예제를 한번 볼게요. 기업회 기준의 수익 인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장기 할부 조건의 매출의 경우에 인도 기준을 적용한다. 즉 상품 넘겨줬을 때 그때 수익 인식한다. 맞죠? 그 다음에 용역 매출, 예약 매출. 이 용역 매출, 예약 매출이 뭐냐면 건물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건물 지어주면 처음에 뭐 건물이 뭐 1년 만에 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죠.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인식을 하냐. 처음에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면 돈 받을 권리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만 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완성된 정도만큼 수익을 인식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단기는 완성 기준, 장기는 진행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는 뭐냐면 1년 내에 완성이 돼버리더라. 그러면 나중에 다 완성되면 100% 그냥 수익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장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률이 됐을 때 그 진행률만큼 수익을 인식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용 매출의 경우에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시용 매출은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 위탁 매출의 경우에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을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는 수탁자가 대신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소비자한테 팔 때 위탁자의 수익 인식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외상 판매 대금의 회수 가능성은 있으나 대손 가능성이 높다면 대손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더라도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외상 판매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있는데 대손 가능성이 높다. 이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랬을 때 대손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더라도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수익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손율을 추정을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손 충당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 인식 요건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품 가능 판매의 경우 판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반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죠? 예, 언제 100%가 다 반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정이 가능하다면 그 추정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죠? 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이미 수령한 금액은 부채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금액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금액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경우에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 그거는 부채로 인식을 한다. 언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수익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수익이 인식되면 부채가 사라지면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누전회사는 공사 손익을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 이제 공사와 관련된 사항들, 요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예.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는데요. 예.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예, 들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이거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